네, 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논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화정의 쇠퇴 원인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로마가 지중해의 패자가 되고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내분이 발생하고 그 내분을 해결할 통치 집단의 능력이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정의 고귀한 전통이 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부할 그 내용에 대해서 책을 좀 소개하면 그 몸전의 로마사 5권 농지계획부터 루스스 계획까지 설명한 책이 참고를 했고, 또 최근에 나온 책인데 에드워드 와츠가 지은 독재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계획부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타나기까지 폭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또 하나는 폭풍전의 폭풍이라 해서 로마 공화정 몰락의 서막으로 다루는데 티베리우스부터 마리수 술라까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분은 저 같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로마사에 대한 강의를 워낙 잘해서 유튜브 조회수가 5천만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역사가인데 하이켈하임 로마사 한 5, 60년 전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학들이 개정 정보판을 낼 정도의 훌륭한 책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으로는 로마의 공화부정에 있어서 정치적 폭력에 대한 논문을 참조했고, 또 로마 정치에 있어서 폭력 이런 걸 다룬 논문을 함께 참조를 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 책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로마의 정치를 알기 위해서 정치 구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는 아시다시피 원로원과 민회 그리고 집행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원로원은 한 300명 정도 귀족 출신들이 들어가는데, 주로 거기서 뭐 보이스를 내는 사람은 전직 고위 관료 중심입니다. 집정관을 한 사람들, 뭐 법무관 한 사람들 정도 돼야 마이크가 주어지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마이크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민회가 있는데 호민관 10명이 민회를 대변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켄투리아의 회와 두 가지 트리부스 회가 있습니다. 켄투리아 회는 193개 백인대를 한 표씩 가지고 투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대부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로마 시민을 대표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부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집정관이 개최를 요구한, 이거는 귀족과 평민이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트리부스에는 호민관만이 소집하는데 여기서는 귀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집정관 2명이 핵심입니다. 왕 대신 집정관 2명을 앉혔는데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아주 급박할 때는 독재관을 임명을 합니다. 6개월 임기고 집정관은 다 1년 임기입니다. 감찰관은 한 5년 돼요. 원래 젊은 사람은 보통 재무관을 하고 고민관을 거치고 조영관, 법무관 이런 거 거쳐서 집정관이 되는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굉장히 찬양을 합니다. 이걸 혼합정이라 그러는데 로마의 장점이다. 군주정, 기족정, 민주정의 그 3요소가 조화를 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의 민주정보다는 훨씬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혼합정을 찬양을 했는데 좋은 정체는 쉽게 나쁜 정체로 전환을 한다. 군주정은 참주정으로 변하고 귀족정은 과도정으로, 민주정은 무정부 상태가 된다. 근데 이 혼합정은 군주정적 요소, 귀족정적 요소, 그리고 민주정적 요소가 서로가 견제함으로써 정체성을 변하지 않고 이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완전한 민주정도 아니고 완전한 귀족정도 아니고 완전한 왕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관 세월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낳았다. 키케로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하이켈하임이라는 사람은 로마 공화정이 철저한 과도정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원로원 중심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민회는 통과가 되고 중기까지는 모든 걸 원로원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니발 전쟁 이런 것도 전쟁이 온갖 다방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관은 전쟁터에 나가 바쁘고 원로원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원로원 중심의 그 국가 운영이 이루어졌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회는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
근데 그 말기로 가면 민해가 진짜 주인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게 원로원의 모습입니다. 인이고 이게 아마 키케로 같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그 신분이 재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또 재산 기준이 바로 군계급이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원로원도 일정 재산이 없으면 귀족 출신이라 하더라도 원로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계급은 백민 출신은 기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의 면에서는 원로원 이용과 같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민 출신이 집정관이 나오는 것도 이 기사계급에서 많이 나왔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병사들 역할이 상해지는데 갑옷과 무기 이런 걸 옛날에는 스스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보병이 되려면 투구도 갑옷도 있어야 되고 큰 방패가 있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군 시스템도 이렇게 재산에 따라서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요게 벨리테스인데 창만 던지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할 때 제일 앞에 있다가 창만 던지고 빨리 소개되고 그 뒤에 하스타티가 나타나고 신참병이라 보면 됩니다. 그 뒤에 고참병인 프린키페스가 공격을 하고 또 트리아리라고 해서 창만 쓰는데 이 사람 아마 트리아리 같습니다. 트리아리는 창만 가지고 제일 뒤에 있으면서 융통성 있게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인데 이 3개 부대가 융통성 있게 호환을 해가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지친다 하더라도 다음 팀이 나타나서 보강을 해주고 이런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군단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군단에 비해서 지구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재산 수준 이하는 징집도 면제가 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켄투리아의 193개 백인대가 재산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키테스는 군마를 보유할 수 있는 부유한 시민들인데 18개 백인대가 여기 속하고 제1계급은 10만 아스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80개 백인대 1계급까지 해도 98개니까 과반이 되죠. 보통 선거를 할 때 1계급이 끝나면 끝나버렸어요. 다른 사람 의견 반영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중심으로 귀족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게 한 게 이런 재산 계급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계급 정도 되면 11,000아스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창만 던지는 벨리테스가 되는 겁니다. 요 5계급까지 188개 백인대인데 여기에다가 보급부대가 들어가죠. 목수, 대장장이, 군악대, 나팔 연주자, 코르노 연주자가 연락병 이게 5개 백인대가 추가돼서 193개 백인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농구에서 로마의 발전은 백민과 귀족의 대립에서 촉진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로마의 자유는 바로 백민과 귀족의 불화에서 보장된 거다. 백민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 스스로 쟁취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호민간 제도 설립한 것도 백민들이 왜 너희만 독주하느냐, 우리한테도 권리를 달라, 우리를 보호할 뭐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만들고, 또 이키니우스법을 만들어서 집중관 너희만 독차지할 수 있느냐, 집중관 중 한 명은 반드시 백민 출신이 되게 해달라, 이런 주장을 해서 로마의 민주주의가 강화돼 갑니다. 그 특징은 계급 갈등이 다른 나라 같으면 뭐 추방이나 살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데, 적어도 로마가 발전할 당시에는 법률 제도를 생산했다. 그 모범적 처신은 좋은 교육에서 나오고, 좋은 교육은 또 좋은 법률에서 나오고, 좋은 법률은 귀족과 백민 간의 대립 갈등에서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라쿠스 행제 이전에는 갈등, 내분으로 유혈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방도 아주 드물었습니다. 약 200년간 추방된 사람은 8명에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번에도 제가 피로스 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로마는 갈등이 분열로 가지 않고 합의의 정치로 갔는데, 이 합의의 정치는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신상필벌이라는 것이 정직성이 없으면 안 되고, 정직하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일치할 수 있었다. 내가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에서 헌신하면 분명히 보상이 따랐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 그리고 로마 귀족들이 솔선수범, 이것도 정직성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깊은 신앙심이 있었다. 내가 솔선수범하고 공동체를 위해야 나가 더 잘 된다. 이런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었고, 중기까지만 해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식과 공동체를 우선하는 성공우사 정신이 빛을 발했고, 그래서 극단의 정치를 회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후기로 가면
뒤바뀌집니다. 그라쿠스 행제의 계획이 실패한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치 활동의 불문율, 모스 마요름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옛사람, 옛 선조들의 관행, 관습을 말합니다.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걸 지키는 것이 후손들이 도리로 생각하고 또 로마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고 행동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전에는 언론이 전체를 컨트롤해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민의 중심의 정치가 되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군과 무력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데, 결국 공화정이 몰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황제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요 그림은 아마 폼피우스가 습니다. 폼피우스가 그 카이사르한테 전쟁에 지고 이집트로 망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 장면을 그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로마의 분쟁의 비극을 표현한 그림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후기에는 갈등이 공화정을 망쳤느냐 하는데, 첫째는 외부의 적이 사라진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의 위기의식과 규율이 약화된 거다. 카르타고 멸망 전에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카토는 반드시 멸망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스키피오 나시카는 카르타고는 반드시 살려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카르타고가 사라지고 나면 로마의 도덕과 규율이 쇠퇴한다. 사회적 갈등도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에 대한 위기의식이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합의의 정치를 유도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나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거다 했는데 예언대로 됩니다. 그리고 합의의 정치가 성자 독식의 정치로 되는데, 마키아벨리 논고 2권 19장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공화국 외부에 적이 없어지면 위대한 국가들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적을 국내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정적을 적으로 몰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돈이 힘을 발휘하는 사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부해졌지 않습니까? 지중해 패자가 되고 속주 세도 들어오고 또 전리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풍부해졌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벌고, 빈부차가 커지면 돈의 힘이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기 있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한테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힘을 발휘하는데 사람을 타락시키게 되죠. 돈을 쓰는 사람,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의 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도 돈이 많이 들게 돼요. 또 그 당시에 전쟁이 없으니까 공적을 세워가고 자랑할 수 없고, 결국은 선거에서 떼야 되니까 귀족들이 공직을 구걸하고 유권자에 아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매표 행위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민을 많이 거느린 보스 정치인의 대두가 됩니다. 돈이 많아야 자기가 평소에 많이 베풀어 준 게 있어야 표민이 늘어나고, 그 표민이 늘어나면 민회라든지 이런 데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표가 몇천 표가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중에 마리우스란 폼피우스 이런 사람이 이런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연관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식량을 제공하는 농림부 장관도 하고 축제를 담당한 문화부 장관의 역할인데, 축제를 자기 돈으로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조연관을 출마를 할 수 없는 거야. 또 조연관에 출마해서 축제를 근사하게 열고 나면 그만 인기가 올라가서 다음에 집정관이나 법무관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되고 도덕과 선거가 타락하는 거죠. 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또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도 표를 얻기 위한 계획과 선동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고 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데, 티베리우스도 그런 의심을 받았어요. 공유지를 농민은 분배하면 전부 다 네 표가 될 거 아니냐, 네 표민이 될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네가 다음에 정치를 좌지우지할 독재자가 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평민의 힘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아마 평민의 불만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 평민의 힘이 강화되는데, 이 비밀 투표제가 확대됩니다. 옛날에는 켄투리아에 이런 데 가갖고 사람을 뽑는데 A란 사람이 있으면 선거관리관한테 가서 난 A를 지지한다 말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다면 귀족들이 자기 표민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있으니까 선거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제가 확산되는데 BC 139년에 정무관 선출 때 하고 BC 137년은
법정의 배심원도 비밀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31년은 법률 개정이나 포결에 그 비밀투표가 확산되는데, 이런 와중에 티베리우스의 그라쿠스의 농지법이 통과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런 걸 주장한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포퓰리즘이다, 공화정을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민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민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면 이때까지 해온 원로원 중심의 정치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통치 집단이 무능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맞게 물러날 거는 물러나고, 어떤 건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꼬실 거는 꼬셔 가야 되는데, 자기 특권 유지에만 몰두했다. 백민들은 그 공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터지는데 자기 특권 유지만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무관 선출도 파벌과 호감, 인기 이런 걸로 결정이 되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 위기에 왔을 때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죠. 평화 시에는 유능한 장군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이 백민의 집중관 진출을 굉장히 억제했어요. 그 방법이 하나가 백민들이 공을 세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신참자가 집정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했어요. 전번에 그 코린트 파괴를 한 문미우스란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30년 만에 백민 출신 집정관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세기 후반기에 오면 백민 출신 집정관이 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텔루스라든지 일부 가문의 사람들이 집정관을 독차지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농몰락 등 그 시대의 경제 재정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해안이 부족한 게 된 거죠. 그걸 풀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신념도 없는 그런 사람이 원론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과 이해관계만 따져갖고 모든 걸 계산하는 그 정치공학만 발달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내가 설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주장하고 양보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몰락을, 공화정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렇게 테오도르 몬전이 판단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최근에 우리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산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무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과다한 세금 이런 걸로 인심도 잃었지만, 어떻게 보면 외연을 넓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친박, 친이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친박에서 진박까지 나아가는, 외연을 점점 축소되는, 자기 집토끼도 간수를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렸다는 그런 결과가 결국 탄핵으로 가고 말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자기 집단은 잘 간수했어요. 내부는 일어나고 이런 건 없었는데, 문제는 부자와 기업을 적대시하고 갈라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도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게 가난한 사람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이 몰락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일하던 가난한 사람 다 일자리를 잃는 그런 문제를 낳고, 시장 기능과 전혀 맞지 않은 부동산 세금 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 규제도 9시 이후에 자영업을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안 맞잖아요. 9시 이후에 코로나 기준이 더 설칩니까?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좀 남발을 했다. 그 외에도 52시간제,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의 덜미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을 적대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걸 계속 도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탄핵을 소추를 당했지만은 타협과 협치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의대정원 거부권과 겸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지지 기반을 잃고, 또 어떻게 보면 야당하고도 타협을 하지 못하고,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꼬시든지 빌든지 해서도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연금, 노동, 교육계획 이런 걸 부르짖기만 했지 해나간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기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돈 버는 거는 기업이 돈을 벌어와야 세금도 내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했었는데, 기업 규제를 풀 생각을 좀 못하고 있고,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어렵다 그러지만 12조나 상속세를 물고 나서 멀쩡하게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어려운 거에 상속세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난 10년간 규제만 늘어났고 경제 성장은 1%대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곧 대선이 올지도 모르는데,
좋은 지도자를 뽑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 하고 다음번에 티비뉴스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